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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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로 아마 하시면서 한 주 아마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또 빡독의 시간은 또 이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주말 저녁 피곤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 2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과 예습 올려드렸었는데 읽어 보신 분? 읽어 보신 분? 네.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드시죠? 번쩍 네 번쩍 들으셔야지. 네. 근데 오늘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셔. 왜 그러실까요? 예? 예. 다들 이렇게 피곤한 모습에 를 보이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얼굴 안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은 뭘까요? 이유가? 네. 얼굴 오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좀 경과한지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자혁명 뭐부터 볼까요? 자 영양편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에 드렸던 예 그 진행 챕터보다는 오늘은 제 4장 중에서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있죠.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 오염까지인데요. 오늘은 영양과 면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가 조금 연결되는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과 면역 파트만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조한경 우리 박사님께서 이 5가지 요소로 네 이 영양을 먼저 1번으로 뽑으셨네요.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양이 뭐냐?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극히 일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모든 질병의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뿐이다.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네,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여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자연치유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몫? 환자들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빨리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의사들의 말에 의존해서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된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이분 역시 여에스더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제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죠.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나와 있죠. 98페이지. 그래서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 그게 뭐예요?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고용량을 먹어도 이상이 없나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비타민도 약 아니냐는 것이다. 밑에 줄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밑에 줄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뭐다?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약품보다 차단제나 억제제다. 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서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의약품이다. 그 다음 단락 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영양소는 뭐예요? 촉진제. 예. 우리가 보통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예. 탄단지의 소화를 흡수를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밑에 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에요. 자, 보시면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이 호모시스테인 제일 중요한 짝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음식이 나다 기초편 우리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을 하시면 그 밑에 줄 끝에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혈액을 좀 걸쭉하게 만들어지는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유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런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뭐다? 영양 결핍이다. 그런데 짝꿍처럼 들어와야 하는 비군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엽산이죠. 엽산은 뭐예요? 비타민 9이라 그랬어요.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12, 코발라민. 자, 6, 9, 12는 짝꿍처럼 붙어 다닌다고 했어요. 네, 이 짝꿍이 반드시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얘네가 부족할 경우에 네, 그 밑에 줄 활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집어넣어 주면 그 밑에 줄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빠른 전환을 촉진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대사만을 가지고 봤을 때도 이 비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따라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안전성이다. 아무래도 음식으로 만든 걸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인제 그 밑에 줄에 혈압약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밑 5번째 줄로 내려오시면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뭐에서? 생명에서 왔다. 결핍되면 뭐다? 죽는 물질들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메가도스 여기 나오죠. 메가도스 뭐라 그랬어요? 권장량에 비해서 2배에서 3배로 먹는 걸 메가도스라고 나왔어요. 우리 와이클린 에서도 다뤘던 메가도스가 여기 나오죠. 네,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2번째 줄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양소이다 보니까 정말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 제일 좋고 거기에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소 우리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더 좋다. 약물이라고 하는 차단제, 억제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치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줄.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도 다 짝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단지의 대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몸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B군들 마찬가지로 상호 의존적이에요. 함께 있어야 돼. 다른 영양소들로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초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냥 들어오실 거예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칼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뭐가?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제제에 대체적으로 우리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는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비타민 K는 뭐라고 했어요? 기능 중에. 비타민 K는 뼈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흡수를 촉진하고 그리고 비타민 K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 흡수가 될 동안 접착제 역할을 해서 흡수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K가 들어가면 그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피리독신. 앞서 얘기했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6의 결핍이다라고 돼 있어요.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밑에 줄.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네랄만 먹고 비타민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흡수가 돼서 우리 생체에 이용되어지는 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분 좋게 노래를 감사해요. 네. 우리 즐겁게 하자고요. 네. 자 우리 101페이지 흑수저 비타민, 금수저 비타민 이거 얘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흑수저 비타민, 금수저 비타민. 여기 계신 우리 유산화 가족들은 흑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네. 우리 명품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금수저 비타민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줄에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비타민은 천차만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듣고 있어요. 102페이지 자, 첫 번째 줄에 아르코르빈산은 비타민 C의 일부이지 비타민 C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비타민 밑에 줄 보시면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밑에 줄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도 다시 그 밑에 줄 D알파 토코페롤이냐, DL알파 토코페롤이냐. D는 뭐예요? 천연, DL은 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우리 기초부터 쭉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들어오실 거예요. 그쵸? 네. 우리 공유날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난 기초한 여자야 이거죠? 네네. 네. 자 우리 요 정도쯤이야 뭐 이제 기본 알고 있어 뭐 요러는 거지. 자 그다음 단락 보시면 마그네슘 나오네요. 자 마그네슘의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죠.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시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이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 되는 뭐다? 산화 마그네슘이다. 자 그리고 우리 에브리데이에서 봤어요. 마그네칼 D에 들어가 있는 거,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거. 마그네슘 어떤 마그네슘이에요? 흡수가 잘 되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요.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예요.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103페이지 첫 번째 줄.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겠죠.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무지하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지 않게 저렴하면서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광고하면 광고에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죠.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 똑같은 마그네 줌이기 때문이다. 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 혁명이 일어나야 할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줍니다. 그 밑에 달락 보시면 오메가3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첫 번째 줄 보시면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예. 밑에 줄 오메가3가 쉽게 산패되는데 그 밑에 줄 끝에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질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줄 바로 보시면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로 많이 들어가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낸 합성 비타민 이죠. 예. 그래서 이런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제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뭐 너무나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센트룸 같은 제품들이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흔히 주는 비타민제 밑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제는 인공 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죠.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전에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약국에 가면 낼름낼름 아이한테 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애기 입에 넣어 줬거든요. 유산화를 알고 난 이후에는 받아도 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의사 선생님 약사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버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아이 입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달락 보시면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밑에 줄 읽고 '아 진짜 이렇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짜장면 드시는 경우 많죠. 짜장면 먹고 저녁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탄단지에 뭐 칼슘에 다 먹은 것 같고 5대 영양소 다 취한 것 같은데 어 박사님 말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또 커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라도 피우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나마 몸에 있던 뭐예요? 영양소마저 빠르게 빠져나가 버리죠. 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흔히 많다고 봅니다. 음. 자 그래서 음 그 마지막 줄 보시면 마지막 단락 타이레놀이라고 나와요. 타이레놀 500에는요. 정확하게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라벨에 적힌 함량이 들어가 있단 얘기죠. 반면 건강보조식품들은요.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죠. 당연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표기된 함량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건강식품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아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음식이나 다이어트에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재를 선택하래요? "제조 시설을 반드시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조 시설을 확인해라. 어떤 제조 시설? 식품을 만듦에도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드는 제조 공정을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시설에서 만들어내야 라벨대로 그대로 정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관리 감독을 받아요? 우수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GMP의 GMP를 준수하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시설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보다는 식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5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가공식품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공식품 드시면서 어 이게 이 얘기 나오던데 어디 나오냐? 가공식품을 먹고 난 다음에 영양제를 먹어서 그 약간 '나는 그래도 제대로 챙겨 먹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도 영양제를 챙겨 먹으니까 다행이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음식 자체를 진짜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어야 효과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다음 106 페이지.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사실 독소가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예. 현대인들이 이것을 챙겨가기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권고하고 있어요? 독소 배출을 위한 식사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톡스, 해독, 클린, 네, 이 얘기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웨인 피커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했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이 빠져나가느냐.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여기서도 또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유산화에 클린을 할 때는 클린하고 난 이후에 바로 뭐예요? 먹고 싶었던 인스턴트 가공식품으로 손이 가고 있어요. '또 해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죠. 그런데 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네.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평소에 실천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 단락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다." 예요. 그러면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 가장 이제 장 관련된 식품들을 좀 드셔야 되고 땀을 통한 노폐물은 운동,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겠네요. 그게 안 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서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 탁해져서 당뇨, 고혈압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어 원래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디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밑에 줄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고 영양이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맨 마지막 째 줄 뭐예요?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음. 그래서 107 페이지 세 번째 줄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소용없다. 자, 그 밑에 줄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당뇨약 먹고 있어. 자,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드시는 그 자체로 '난 해독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을 때우면서 보상 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을 채워봤자 도움이 될 리 없다. 네. 제가 이 얘기 이거 듣고도 어 또 반성을 하게 된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이죠. 영양 균형을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우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전 이건 좀 새롭게 알았던 거예요.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요 소화를 방해한대요. 그런데 우리 음식에 단백질과 전분을 같이 섞어 놓은 음식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고기는 산성이고요. 전분은 알칼리성이래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단백질은요 부패하고요. 전분은 발효됩니다. 그 결과 소화관 안은 박테리아가 증식을 한대요. 그래서 소화불량, 가스, 방귀, 변비,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면 햄버거를 먹을 때 프렌치 프라이 같이 먹죠, 전분. 또 탕수육은 어때요? 고기에다가 전분 가루를 입혀서 튀겨요. 돈가스는요? 돈가스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고기 먹고 후식으로 칼국수나 밥을 또 먹죠. 음. 이거는 다 단백질과 전분을 같이 먹는 행동들인 거죠. 음. 그래서 전분을 세 번째 줄 보시면 "전분을 먹었을 때는 2 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에는 "3 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드실 때는 밥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드셔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칼국수나 이런 거. 네. 그래서 또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음. 뭐 여기서 본 그다음 얘기 나오는 거는 정말 실천 우리 리더님들 보시면서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거의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제가 읽으면서 '뭐야. 정말 소식해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절제를 해야 돼 먹는 거를.' 아니 리더님 읽어 보시면서 화 안 나셨나요? 전 화가 나던데.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야?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래요. 이거 너무한 거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야. 점심에 과일같이 단순한 음식 먹었어 아침에.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된대요. 복잡한 음식이라 하면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이 주식인 밥인 여기에 해당되고 저녁 식사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으래요. 도대체 얼마나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그리고 굉장히 소식의 적은 양으로 해서 칼로리 제한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장수 유전자도 살아나고 예 우리 세포의 해독 능력도 살아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으로 채워? 영양소로 채워라. 영양제로 채우면 됐겠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줄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건 역시 좋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과일.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특히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대요. 원래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서 다른 음식들과 섞어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먼저 되니까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를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는 뉴트리밀 식사하고 저녁에도 뉴트리밀 식사, 점심에 뭐 간단한 그냥 우리 뭐 뭐죠? 일반 식사 위주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식습관은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게 뭐 꼭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디톡스를 실천해 가고 가는 그런 생활 습관이 전 2 단계인 것 같아요. 2 단계를 내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음.
그래서 109페이지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3 권의 책을 보면서 거의 정리가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에 대한 부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역은 첫 번째 줄, 면역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죽은 시체, 죽은 시체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쵸?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되죠. 저도 참 신기했어요, 이게. 왜 구더기가 생기지? 몸에서 뭐가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썩으면 그 막 꾸물꾸물 생명체가 그냥 썩는 건 이해해. 부패되는 건 이해하는데 왜 구더기가 나오지, 거기서?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썩는데 왜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기에 있냐고. 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구더기가 생기고 각종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몸을 갉아먹는다. 불과 몇 주에서 수개월 만에 뼈만 남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바로 뭐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패가 되면 그 미생물과 박테리아는요, 그냥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옆에 면역 시스템은 밑에서 세 줄 내려오면 호중성 백혈구라고 나오죠. 면역 시스템은 호중성 백혈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바로 신속한 이동과 세균의 포식 및 살균이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의 영상 리더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암세포를 가서 면역 세포가 감싸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영상들 보시면 하루에도 수천 개가 생기는 이 암세포들을 찾아서 이 호중성 백혈구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침략자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줄 외부 침략자와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 호중성 백혈구는 뭐요? 우리 몸의 군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들의 활동은 뭐예요? 교감신경의 자극과 함께 상승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평화 시에는 부교감 신경의 우위에 놓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부교감 신경 우위 이 말 어디서 들었을까요? 와이클린에서 나왔죠. 자, 부교감 신경 우위에 놓였을 때 뭐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부교감 신경 우위는 어떤 상태예요? 수면 상태라 그랬어요. 충분히 내가 잠을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질 좋은 수면을 하고 있을 때 부교감 신경 우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뭐 한다고? 밑에 줄 림프구가 돌아다니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 군대가 아닌 뭐다? 경찰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돌연변이 된 세포들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암세포이다. 자, 평화 시의 부교감 신경이에요. 평화가 언제 왔어? 내가 수면 상태에. 자, 그때 뭐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4시간 동안. 해독 시스템 작동한다. 자, 이 해독 시스템 작동할 때 뭐 한다고? 예. 우리 몸 스크리닝 한다고. 그래서 암세포 찾아 나선다고. 예.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리더님들. 뭐 따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같은 얘기들이 지금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 나시죠? 리더님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강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미생물이 무너지지만 너무 강해도 자멸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줄
면역력이 조금만 항진돼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내 세포를 내가 막 공격하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밑에 줄 말 그대로 면역력이 나 자신도 공격하는 질환을 말한다. 면역력 강화가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자, 그 밑에 단락의 첫 번째 줄 의학적 의미의 면역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퇴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듯이라고 나와요. 이렇듯 면역이란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정도로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건강할 리 없다.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백신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백신만 기다리고 아무거나 먹고 기다렸다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2페이지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세균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네 번째 줄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주장했죠.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균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바로 세균설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 클로드 베르나르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예요. 내부 환경설이죠.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질 때 감염된다는 것이었다. 밑에 줄 끝에 면역력이 약해질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 베르나르는 그거예요. 내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외부에서 균이 나한테 들어와도 병 안 걸려 이거죠. 견딜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다. 예. 코로나가 걸려도 어떤 분은 사망하고 그렇지 건강하게 퇴원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11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이죠. 이 두 과학자는 살아생전 수많은 토론과 경쟁을 했지만 돈은 누가 벌었대요? 파스테르가 벌었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내부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같은 것들은 돈이 되질 않았다. 114페이지 다만 파스테르는 뭐라 그랬대요? 임종을 앞두고. 베르나르가 맞았어.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전부야라며 고백했다. 그 뒤에서 이제 르네 디보가 베르나르의 이론을 맞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오작동하게 되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요즘 다시 베르나르와 디보의 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야가 뭐다? 기능, 의학이다. 그래서 밑에 줄 지금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을 고치려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먹거리, 영양, 생활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먹거리 지금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정말 잘 체크하시면서 그냥 진짜 루틴한 그냥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디톡,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는 거가 우리의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환자혁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못 살아 내가. 자, 우리 자, 이거 펴볼까요? 네. 우리 이 장에 다룰 거는요, 내용들이 깊이가 굉장히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거를 뭐 내용을 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페이지죠? 폴리페놀. 자, 우리 레스베라트롤, 우리 보라색, 예, 포도, 예, 포도 와인,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프렌치 패러독스에 대해서 왜 프랑스인들이 포도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포도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게 뭐다? 폴리페놀 화합물이었다. 예요. 이것의 발견으로 인해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조명되고 또 많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21페이지에 챕터 3, 자, 바로 폴리페놀과 세포 신호 전달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챕터 1에서 뭐 배웠어요? 첫 번째 줄, 신선한 과일,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양한 연령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호받다 왔다. 챕터 2에서는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한 유일한 방법은 뭐다? 저칼로리 섭취를 유지해라. 칼로리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이 챕터 3 뭐 얘기해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발견된 생물 활성 화합물로 칼로리 제한의 보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챕터 3에서는 이제 22페이지 폴리페놀이라고 나와 있어요. 폴리페놀. 네. 자,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폴리페놀은 우리 식단에서 가장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2차 식물 대사 산물로서 엄청나게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 폴리페놀의 수의 추정치가 8,000개의 개별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 밑에 달라 보시면 가장 큰 클래스가 식물 세계에서 5,000가지가 넘는 생물 활성 분자를 나타내는 보다 플라보노이드이다. 예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 계의 어떤 그 폴리페놀 화합물이 가장 큰 클래스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하다. 어디에? 폴리페놀 화합물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 지금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게 일어나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저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무슨 우리 대학원도 아니고 이 깊이 있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저도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은 특정 폴리페놀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공통적인 특정 구조 요소를 통해 시기에 전체 폴리페놀 활동을 검출하기 위해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좋은 예는 적포도주 계속 나오죠. 발견되는 스틸벤 그리고 커큐민은 인디언 카레에서 발견된 주요 페놀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적포도주에 나와 있는 거 커큐민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황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 폴리페놀계에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 페이지 보시면 뭐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키네틱 억제제, 뭐 산화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중에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음 "그 대답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은. 항산화제 폴리페놀의 산화제 변환의 장애 루멘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항산화제 폴리페놀의 산화제 변환은 어디서 일어나요? 장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장. 자, 이 화합물이 훨씬 높은 농도로 광범위하게 산화 분해를 겪을 것이다. 적포도주와 같이 적절한 산화 방제를 섭취하면 식후의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은 와인에 존재하는 레스베라트롤의 산화 분해를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적포도주 한 잔이 많은 양의 식사와 함께 유익한 이유일 수도 있다. 자, 적포도주 안에 레스베라트롤이만이 아니라 이 폴리페놀계 화합물인 이 플라보노이드를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활성산소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환원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항산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레드 와인 한 잔에서 발견된 레스베라트롤은 산화된 퀴논 형태로 전환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되어 체내 세포로 전달된다 돼 있죠. 그 밑에 줄 보시면 해독 효소가 레스베라트롤을 퀴논 형태로 전환시키는 건 뭐다? 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항산화제가 뭐다? 폴리페놀이다. 그런데 이 폴리페놀은 어디에 가장 많다? 포도, 와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포도씨 추출물에서 제일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7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포 신호와 호르메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어려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쪼끔 간단한 내용들만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7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현대의 인체는"이라고 나와요. 현대의 인체는 수많은 세포 유형, 조직 및 기관으로 조직된 수조개의 세포를 놀랍도록 복잡하게 모아 놓은 것이다. 각 세포는 생물체의 완전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단거리 및 장거리의 다른 세포들과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통신. 서로 세포끼리 서로 멀리 있거든 멀리 가든 짧게 가든 계속 서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포들 사이에 이어져 있는 챕터의 벌집이며 그들 중 다수는 끊임없이 수천 수백만의 다른 세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요약하면 세포 간 통신은 삶의 정의 요소 중 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포의 서로의 통신은요.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처럼 외부에서부터 음식을 넣어서 신호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신호를 보내서 전달되고 혈액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산화에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영양업계에서 유일하게요. 영양은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 이 신호 체계가 알아서 얘네들을 전달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는 뭐예요? 집어넣어 주면 이 신호 체계를 더 빠르게 얘네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돕는 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스팩 보면 약간 갈색 같은 작은 거 있죠.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세포 신호를 돕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만든 정제입니다. 그래서 영양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정제를 만든 회사가 없죠. 유일하게 유산알스 사이언스가 만들었고 바로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의 어떤 그 세포 신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8페이지에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이제 신호 전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 첫 번째 줄,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세포 신호 전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생성될 때부터 자라나고 성숙하고 쇠퇴할 때까지, 유기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다할 때마다 세포와 기관에 있는 여러 과정 수정 및 제거가 필요하다. 좋은 예가 임신 중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임신 기간과 생애 동안 발생한 이러한 복잡한 변화는 세포와 조직 전체의 정확한 통신에 달려 있다. 정확하게 통신해서 이 태아가 자라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항상 얘기 보죠. 우리 출산하신 분들은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있나부터 확인하지 않나요? 그거는 뭐야? 제대로 신호 체계가 가서 우리 아이가 정상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이런 신호 체계, 세포 신호 체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세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밑에 여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각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이들 단백질의 대부분은 세포가 근육세포, 간세포, 혈액세포를 되도록 지시하는 화학적 전달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어떤 이 통신을 정확하게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락 보시면 몸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보내지는 수많은 메시지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세포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생물체의 환경 사이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의 복합적인 배열이 유기체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요. 자, 세포의 내부와 외부, 생물체의 환경 사이에, 자, 보시면 우리 앞서서 영양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자,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겠습니까? 네, 바로 내부, 외부의 모든 조건들이 지금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옆에 보시면 이 세포 유형이 유형해가지고요. 내인성 신호, 외인성 신호 이렇게 나오죠. 내인성 신호는 말 그대로 내인성 신호 보시면 내인성 세포 신호 전달은 세포 간, 세포 내 또는 둘 다에서 정보가 통과하는 것이다. 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의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간 성장 호르몬,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은 내분비 신호로 전달된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인성 신호는 볼까요? 30페이지. 외인성 신호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화학적 신호의 수신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화합물,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음식은 신호 분자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외인성 프리레디칼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폐를 통해 흡수되면 그 옆에 줄이요. 폐를 통해 흡수되면 보호 세포 신호 반응으로 유도한다. 돼 있죠. 내부에서 생기는 내인성 프리라디칼이나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리라디칼이나
똑같이 폐를 통해 흡수되면 보호세포 신호 반응을 유도한다. 자, 이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음 장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리더님들이 그냥 2 페이지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게 너무 막 집중해서 읽지 마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8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간단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벽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프리 라디칼 생성과 벽난로에서의 나무를 태우는 상황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과거의 접근 방식은 모든 프리 라디칼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많은 양의 항산화제를 사용해서 화재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연물로 벽난로를 막는 대신 상황을 관찰하고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화격자 위에서 나무를 태우면 더 효율적으로 연소된다. 우리는 불이 우리 집을 따뜻하기를 원한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꾸준하고 효율적인 레코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화재의 상태를 읽는 법을 배우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를 유전자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여기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여에스더나 뭐 박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와 이제 같은 내용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구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좀 못하겠는데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100% 저도 이게 소화가 지금 잘 안 돼서. 우리 리더님들은 어떠셨어요? 이거 지금 읽으시면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신 분? 김찰래 골드님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마지막 간단한 설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이 챕터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네. 요 내용도 그렇고. 인텔리전스 기술에 의한 거면 이해는 잘 된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 자체를 저도 하면서 너무 깊이 있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어떤 우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그 해석들을 가지고 접목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다시 다음 주 차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뽑아서 우리 리더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에밀님, 제가 그냥 이해한 부분이 그 네. 세포 신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특별히 인텔리전스 기술에서 말할 때 내인성과 외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잘 이해가 됐고, 아마 전에하고 다르게 이 6판에서 말하고 싶은 그냥 일반 항산화제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를 오늘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우리 리더님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영 리더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뭐라고 얘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요런 거 너무 좋아. 자, 몸속의 상황을 뭐라 그랬어? 몸속의 상황을 장작을 태우는 연소로 이야기한다면 불연소되어 나오는 불꽃이나 다른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 자체를 완전 연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읽으면서 제가 우리 리더님 얘기해 주세요. 예습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미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전체적인 건 조금만 크게 아니고 얘기해 주실래요? 이소영 리더님 소리 조금만. 들리나요? 작게 들리지만 들려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부분만 얘기하면 우리 불완전 연소 됐었을 때는 차량에서도 배기가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면은 몸속에서도 그게 따졌을 때 완전 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쁜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 완전 연소를 몸속에서도 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들이 필요한 거고, 세포 사이에서의 그 관계의 신호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 마지막 줄에 나온 메시지를 우리 리더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간단한 설명 밑에 생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화재의 상태를 읽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어떤 화재가 일어났는지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막 다량의 항산화제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취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를 유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것들을 넣어줬을 때 우리 세포 신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혹시 부족하게 되면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김찰래 굴드님, 이서영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버리지는 좀 빨리 갈게요. 자, 어딜 갈 거냐면 43페이지로 갈 거예요. 43페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2주차 때 확인을 했죠.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앞부분으로 갈 건데, 이 레버리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자기 방식의 삶이라고 돼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압니다. 너무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첫 번째 줄,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는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비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압도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실수를 두려워하는가?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가? 그 밑에 줄, 많은 사람이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규정하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4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레버리지 전략은 이라고 나오죠. 레버리지 전략은 그럼 뭐예요? 올바른 비전, 방향, 행동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며 시스템이 당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다. 많은 사람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일의 노예가 된다. 난 레버리지를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다시 일의 노예가 되는 거겠죠. 그들은 단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일 중독에 빠지고 비전을 잊어버린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다? 명확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레버리지의 전략, 그 안에서 내가 명확한 비전을 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걸 끌고 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치범 스폰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선명하게 보는 것과 흐릿하게 보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내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선명한지 희미한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레버리지는 당신의 비전과 업무 수행을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게 된다. 되어 있어. 그래서 4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삶의 진행 방향과 생산성을 점검하려면 이제부터 설명할 VVKIK를 기반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예요. VVKIK가 뭘까? 밑에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V, 가치죠. V, 비전. K, 핵심 결과 영역. I, 소득 창출 업무. K, 핵심 성과 지표. 보시면 가치가 있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비전을 갖겠죠. 명확한 비전을.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내기 위한 액션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소득 창출과 성과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보시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레버리지는 VVKIK를 기반으로 구축이 된다. 이 전략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뭐야?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대부분 사람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쳇바퀴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레버리지 마인드를 점검하고 당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최대의 성과를 맞춰줄 것이다. 바로 이 VVKIK를 기반으로 일할수록 당신은 그 아래에 있는 일을 최소의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매 순간 다음 행동을 직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밸류, 가치라고 얘기했네요. 가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VVKIK는 뭐다?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사고방식. 예.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버리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전략, 이 부분이 VVKIK에 지금 들어가는 내 사고 방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죠.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당신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예요. 밑에 줄, 그 유일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라고요. 네, 유일한 존재이고 너무 가치 있고 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치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재질, 이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래의 순서대로 가치 목록을 작성해보자 라고 돼 있네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고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고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어내려가 본다.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한다. 자, 이렇게 한번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를 해라. 네모 박스 보시면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이 문구들을 보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셔야 나만의 내버리지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 나온 거죠. 48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1년 혹은 6개월마다 이 방법으로 삶을 점검하고 적용하고 재조정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연습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공책이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항상 목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목록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2-3번 읽고 기억하는 데는 겨우 2분밖에 안 걸린다. 밑에 달락 보시면 두 번째 줄 상상은 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밑에 줄 큰 소리로 읽어라. 밑에 줄 가치를 실제라고 상상해라. 열정적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 가치를 살아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유명한 체조 선수도 그렇죠. 어떻게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띠틀을 띄기 전에 뭐예요? 완벽하게 돌아서 착지하는 상상을 눈을 감고 한다고 하잖아요. 하기 전에 눈을 감고. 근데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거를 할 때 대부분의 어떤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의 패턴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 그쵸? 이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난 이미 골드야. 왜? 명확한 가치와 비전을 봤다라고 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난 이미 골드고 난 이미 다이아야. 이게 되게 확신 있게 와요. 그런 걸 미리 상상해. 그 대부분 뭐예요? 미리 내가 골드가 되어서 다이아가 되어서 $1,000,000 클럽 멤버가 되어서 저 큰 무대에서 내가 막 스피치하고 있는 거를 막 상상하셨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성장한 리더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리더님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 믿으시나요? 본인의 가치가 이 안에 비전으로 녹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찾아내셔서 실제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줄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를 상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탁월한 성과를 가져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상상은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다음 달락 보시면 그 이야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당신이 선택할 문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다. 둘 다 옳다라고 했죠. 그러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일어난 직후 2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읽으며 상상으로 구현해보라. 상상은 당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온 것이고요.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운이 되게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이 올 때까지 길고 긴 끈기 있는 어떤 시간들을 그 안에서 보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1페이지 첫 번째 줄, 만일 목록에 있는 가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치를 재조정하는 의식적인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그 단락에 밑에 두 번째 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치는 살아가면서 바뀔 것이고 바뀔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52페이지 비전 나오네요. 비전은 뭐예요? 당신은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당신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뭐 큰 거보다도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목표에 명확한 그림 그리고 계신가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비전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이러한 비전은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당신이 혼란, 갈림길, 선택, 좌절, 전환점, 과도기가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삶의 로드맵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무언가 나에게 오는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들, 극복해야 되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막 헤쳐나가기 힘들고 비관적이고 좌절하고 이런 단어들을 거의 쓰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어딘가에 도달할 수 없다. 비전은 삶의 목적이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건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이건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6페이지 볼게요. 56페이지. 첫 번째 줄, 크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것을 직관적 자발적으로 파악을 하죠.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현현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부르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다. 밑에 줄, 친구나 가족, 사회가 당신에게 투영한 가치는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될 수 있는 최선의 당신이 되라. 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의 어떤 가치와 비전이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한 그 비전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오는 그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이 선택한 거에만 집중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책들에서 나오는 어떤 동기부여든 뭐든 보시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자, 57페이지 핵심 결과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핵심 결과 영역은 첫 번째 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 가치 영역이다 그랬어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신의 기업, 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몇 가지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춘 시간 관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마인드를 설정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재정을 조달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는 레버리지 전략이다. 내가 어떤 레버리지를 하기를 위해서 결정을 했어요. 비전을 세웠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성취하기 위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어떤 시스템을 내가 활용해야 되지? 개발하거나 활용하거나. 유선화로 가다가 보면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되죠. 그죠? 재정 조달, 네, 먹고 쓰고 하셔야죠. 네, 비즈니스 전략. 어떻게 하면 2명을 이제 쇼더 플랜을 볼 거예요. 전략 짜고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핵심 결과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이 최고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핵심 결과 영역은 삶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비전을 향한 최단 거리를 제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몰아내고요. 엔돌핀이 흐르게 하면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소득 창출 업무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소득 창출 업무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 자, 핵심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초점이 되는 부분의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 이거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 그 업무가 뭐길래?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레버리지하고 시간, 분, 초단위 수익을 최대화시킨다. 이게 수익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 전략을 만약에 짠다라고 하면 그 전략을 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시간, 분, 초단위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핵심 결과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셔야지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60페이지 보시면 얘를 이제 골프로 얘기를 드신 거예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골프를 잘 치려고 하면 그 많은 골프채 중에서 그죠? 골프채 중에서 어떤 골프채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골프채로 연습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레버리지를 하는 시간 활용이다. 그런데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거는 핵심 결과 영역 안에서의 초점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죠. 업무도 마찬가지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춰 소득 창출 업무를 설정해야 한다. 내가 그럼 수익을 가장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계속 자기 개발 업무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소득 창출에 대한 게 안 되죠. 예. 그럼 소득 창출의 업무가 뭐예요? 우리 고개로를 생각해 보면 그 5번에 대한 것들을 실행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5번. 전고 전달을 하셔야죠. 이게 소득 창출과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핵심 성과는 뭐예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실수를 줄여주고 레버리지를 최적화하는 지표다라고 돼 있죠. 비즈니스에서 잘못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성장하고 통제권을 위임하고 업무 배제하고 더 전략이 될수록 핵심 성과 지표 필요성은 더더욱 중요해진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배워가는 입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요. 계속 반복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기를 바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피드백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핵심 성과 지표에서 진짜 이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를 하셔야지만 리더님들은 성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 성과 지표가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두 번째 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긴급하고 실용적인 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빼앗는 이유로 이 핵심 성과 지표를 늦게 설정하거나 아예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일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고 바빠서 공부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바빠. 막 제품 전달하러 다니는 게 너무 바빠. 자, 그런데 성과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 업무 자체가 내가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들을 오늘 바빠서 스폰서님하고 상담 못했어? 그냥 패스. 내일도 너무 바빠. 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패스, 패스, 패스. 자, 이러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제대로 복제를 받아서 위임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위임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복제받은 걸 그 밑에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개선을 하지 않고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쵸? 이 핵심 성과 지표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이 일의 어떤 결과,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일하느라고 밥 먹지 않고 가거나 바빠서 공부하지 않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61페이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핵심 성과 지표를 구축하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설정했던 목표, 판매 지표, 마케팅 재정 보고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적어라. 당신의 삶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이 핵심 성과 지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노하우를 이분이 알려주셨죠. 예. 이것은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화의 업무로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핵심 성과 지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될 수 있어요. 자, 비즈니스 도서 읽어라. 자, 스폰서와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스폰서도 어디에서 배웠을까? 경험과 바로 비즈니스 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도서를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라. 이게 뭐예요? 스폰서하고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운영해봤잖아. 그쵸?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핵심 성과 지표를 분석하라. 기존에 많은 분들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랬을 때 어떤 거? 우리 보통 이제 유산화로 본다라고 하면 Q&A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료화된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애물은 무엇인지, 무엇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통해서 코앞에 두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든 파트너든 형제 라인들에게 이런 어떤 경험치를 같이 공유하고 Q&A를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64페이지 두 번째 줄 VVKIK를 기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변화를 만들고 즉각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삶. 그쵸. 우리 유산화의 이야기와 같네요. 그쵸. 그래서 돈 되는 사회공헌, 이제 공헌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좋고요. 67페이지 결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당신의 가치는 이라고 당신의 가치는 상호 연결된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소득 창출 가치와 공헌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공격하여 해결해라. 그러면 당신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라.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성장과 발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어제 김미경 강사님의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쵸? 21년도를 잘 준비하시고, 예, 22년도에, 23년도에 우리가 배웠던 지혜, 지식, 이 부를 정말 더 많은 이들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리 리더님들도 어제 김미경 강사님 모두 들으셨죠? 예,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 너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유산하길 참 잘했다. 지금 유산화를 선택한 나는 이미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VVKIK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 비즈니스 안에서 어떻게 이걸 구축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쇼더 플랜을 알아야 하겠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고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뒷부분에서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예요.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점포 판매 바로 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보통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이죠. 그런데 각각의 어떤 마케팅마다의 특성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3가지 중에 점포 판매라는 게 있죠.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걸 보통 얘기하죠. 자, 이건 점포 판매. 두 번째는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판매, 방문 판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보험 설계사가 직접 와서 상담해주고 하는 것도 맞고 마찬가지고 카탈로그 판매, 통신 판매, 산지 직속 판매, 뭐 텔레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두가 다 뭐다? 직접 판매, 방문 판매, 다이렉트 마케팅이다. 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두 번째 거는 다 판매 위주죠. 자, 세 번째. 3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얘는 뭐라고? 두 번째 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직접 판매,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레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돼 있어요. 18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은 뭐예요? 대부분 직접 판매와 방문 판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오해하시는 나는 판매 못해, 영업 못해 라고 뭐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왜? 이 오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생각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분명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점포 판매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는 완전 다르다. 그죠?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밑에 달라보다, 즉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이 좋은 제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성공 열쇠는 뭐라고? 소매 판매가 아니라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품 전달은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소매 판매 아니다.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2 곱하기 2는 6의 세계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배수보다 훨씬 더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복제와 축적입니다. 근데 이 복제와 축적에 대한 부분 중에 이 축적은 다른 말로 누적. 이게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6이 되는 이 마법 같은 일을, 레버리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미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레버리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5분 냅킨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조그마한 요 냅킨 있죠? 요 냅킨에다가 요것만 적어주는 거야. 설명해 주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인 거죠.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배, 은배, 빈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을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제대로 잘 되려면 정확하게 금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금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가치와 비전을 보는 거죠. 자, 이 일이 레버리지로 전략을 딱 내 걸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에 가치와 비전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가치와 비전이 뭔데? 바로 2 곱하기 2는 6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이렇게 부를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에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키리더라고 얘기해요. 키리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키리더고 이 키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임인데 이 게임 안에서의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먼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만날 상황을 생각해보자.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꺼내 그림과 같이 2 곱하기 2는 4라고 쓰자. 자, 보세요. 옆에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 곱하기 2는 4가 맞죠. 그쵸. 그런데 처음에 2명이 있었죠. 처음에 2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2. 자, 2가 2명씩 소개했더니 4명이 밑에 배치가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이 2명과 이 4명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6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나라는 동그라미에 좌측과 우측에 2명이 있었어. 좌우에 계신 A와 B가 A도 2명, B도 2명. 그러면 4명이 맞죠. 그런데 결국에 원래 2명 있었잖아요. 그쵸? A와 B. 그러면 A, B 밑에 1, 2, 3, 4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체는 몇 명이야? 6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누적, 축적이라고 말해요. 자,
4명이서 각각 다시 또 2명씩을 했으면 곱하기 2가 맞아요. 그런데 1, 2, 3, 4 밑에서 1이 또 2명, 2가 2명, 3이 2명, 4가 2명씩 했어. 자, 그럼 밑에 몇 명이 포진돼요? 8명. 그럼 결국에 내가 위에 6명이 있던 사람과 8명이 또 생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 인프라 네트는 몇 명이 생겨? 14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의 법칙보다도 더 위대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에서의 이 누적이에요. 이 축적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8명이서 밑에 8명이 딱 이제 생겼잖아요. 이분들이 2명씩을 만약에 소개했다고 가정해보면 몇 명이 생겨? 밑에 16명이 생겨요. 그런데 나 기존에 몇 명 있었어? 14명 있었죠. 14명 밑에 16명이 다시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내 밑에 몇 명 생기는 거예요? 30명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2 곱하기 2는 6이라고 하는 계산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돼요. 자, 우리는 원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줄로 내려간다라고 기준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몇 단계? 1, 2, 3 지금 3단계만 내려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4단계가 내려왔는데 지금 무려 30명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 풀어내 주셨던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이 30명이 각각 10명의 소비자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쵸? 예, 그러면 10명이서 30명이 10명의 소비자 가지고 있으면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이, 그죠? 이 30명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소비자를 다 각각 갖고 있어. 그죠? 그럼 300명이라는 소비자가 내 하부에 있어요. 30명이라고 하는 내 인프라와 그 다음에 300명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 하부에 어마무시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그림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를 했어.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밑에 3번째 줄, 만약 이러한 구조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앉아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전달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떤 회사야? 어떤 아이템이야?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31페이지 설명하면서 의식적으로 후원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번째 줄 보시면 가르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해서 내가 2명을 후원하고 그 2명이 2명을 후원했을 때 그 또 4명이 또 2명씩을 후원했을 때 또 8명이 2명씩을 후원했을 때 2명씩을 가르쳤을 때 이런 표현을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복제라고 하는 뭐 후원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면 되는구나. 내가 2를 가르쳐 주면 그 2이 또다시 2를 가르쳐 주면 넷이죠. 넷이 각각 2를 가르쳐 주면 8 가르쳐 주면 8이 각각 2를 가르쳐 주면 16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일하고 있나요? 위임하고 있죠.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위임해서 누군가의 시간으로 내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3BC 안에서 2줄을 풀고 1줄을 더 풀었으면 3줄이 풀리죠. 그럼 3줄씩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의 계산법이에요. 31페이지 보시면. 이 장을 가장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리더님이. 써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옆에는 2 곱하기 2는 4 나와 있죠. 3 곱하기 3. 만약에 내가 3명을 A, B, A 라인, B 라인, C 라인, D 라인 있는 중에 A, B, C 라인에 딱 세웠어.
자, 이 3명씩을 만들어서 3명이 각각 또 3명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후원한다.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몇 명이 나와요? 9명. 그럼 나 기존에 3명이 있었죠. 9명하고 더해 볼까요? 그럼 내 하부에 몇 명 있어? 12명. 자, 9명이 또 각각 하부에 3명씩을 또 후원해. 그러면 몇 명이에요? 27명이 나오죠. 자, 이 27명을 기존 12명과 더하면 몇 명이 있어야 돼? 하부에 39명이 있어요. 자, 27명이 또 각각 3명씩을 후원한다고 볼까요? 자, 그럼 몇 명? 81명. 그럼 기존 39명과 81명을 더해봐요. 120명.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죠. 자, 옆에 올까요? 2 곱하기 2는 4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30명이요. 예를 들어서 200포인트씩 먹는 사업자야. 그러면 200포인트씩 먹으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씩 30명이 먹어. 그럼 얼마의 매출이에요? 1200만 원 매출이죠. 아까 소비자가 300명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의 매출이야? 10만 원씩만 먹어도 3천만 원의 매출. 그럼 내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내 하부에 얼마의 매출이 뜨는 거예요? 4단계만 내려가도 4,200만 원의 매출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유산화 보상 플랜 안에서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다? 예, 600 이상을 벌 수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골드입니다. 2단계만 가도. 여기까지만 만들어내셔도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만 가도. 자, 3개로 갔죠? 3개로. 4단계를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월 40만 원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 이 30명 다 똑같이 40만 원씩 먹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각각의 소비자들이 10명만 있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매출이고 3명씩을 가정해 보면은 39명과 81명이 더해져서 몇 명이에요? 120명. 자, 120명이 40만 원씩만 먹고 쓴다고 가정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 120명이 예, 10명씩의 소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미 예, 에메랄드급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겠죠. 자, 32페이지 가볼까요? 4명으로 가볼까요? 이제 4명? 우리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 이제 4라인 다 세웠다고 한번 볼까? 4라인. 자, 4명씩 가볼까요? 4명씩. 자, 4명씩을 내가 A, B, C, D에 정씨, 홍씨, 김씨, 최씨 다 해가지고 4명을 쭈루룩 했어요. 자, 이 4명이 각각 4명씩 후원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몇 명? 16명. 자, 16명인데 기존에 4명 있었잖아. 그쵸? 그 4명하고 더해지면 몇 명? 20명. 자, 16명도 각각 4명씩 또 후원해요. 자, 그럼 몇 명? 64명이 생겼어요. 그 밑에. 근데 나 기존에 몇 명 있었다고? 20명이 있었잖아요. 더해지면 몇 명? 84명이 내 하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4단계까지 내려갔는데 64명이 4명씩 소개하면 256명, 기존 84명과 더해지면 몇 명? 340명. 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월 40만 원씩 드시면서 소득이요.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다이아몬드 디렉터의 수입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에 되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시나요? 우리 전은경 리더님? 네, 전은경 리더님 만나볼까요? 네, 이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굉장히 잘 경청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 챕터는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우리 리더님들이 그 뒤에 이제 5명씩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도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챕터는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마케팅을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37페이지. 3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들의 소비가 당신의 사업에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줄지 상상이 갑니까? 그들의 소비. 20만 원을 먹든 40만 원을 먹든 소비로 먹든 그쵸? 이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면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와, 내가 2명을 소개했는데 내가 3명을 소개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커진단 말이야를 지금 이게 엄청난 가치와 비전으로 우리 리더님들 가슴에 박히셔야 돼요. 가슴이 뛰시면 우리 리더님들은 키리더입니다. 금배들이세요. 지금.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각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예요.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37페이지 이 프런트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프런트 라인. 프런트 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자, 이 프런트 라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직접 후원한 사람을 38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프런트 라인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프런트 라인이 많으면 자, 예를 들어 군대를 생각해 봤을 때 육군, 해군, 공군 또는 해양경비대도 가장 밑에 사병부터 지휘부의 고급 장교까지 한 사람이 직접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몇 명이다? 5명에서 6명이다. 밑에 줄, 즉 한 사람이 5명에서 6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통솔 및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39페이지 첫 번째 줄 당신의 프런트 라인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몇 명? 5에서 6명이 적당합니다. 여기 정희진 루비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하실 때 내 직접 소개자들 보면 5, 6명을 그게 넘지 않아요. 내가 소개자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그 다음 장들에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내용을 연결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6명의 프론트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내용들이 진짜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쇼더 플랜에.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다음 시간에 이 쇼더 플랜을 좀 더 위주로 해서 다음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 리더님들 숙제는요. 이 지금 냅킨 프레젠테이션 1,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거 있죠. 자, 2 곱하기 2는 6으로 내려가고 3 곱하기 3으로 내려가고 4 곱하기 4까지 5 곱하기 5까지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4 곱하기 4까지만 내려가 보자고요. 이것을 내가 한번 써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계속 그 연습장에 써가면서 요 부분 이 냅킨 프레젠테이션 1 자체를 공식을 자연스럽게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하는 거. 그거 이번 주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자, 물어보셔야겠죠? 스폰서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 7분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혜경 리더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1년 정말 네, 네. 예,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네,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지금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17일이니까 그쵸? 네, 어떻게 네. 보내고 계십니까? 계획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계획 안에서 지금 시간 안에서 지금 저를 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 2주 정도는 지금 계속 잘 가고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열심히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목표 주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계획했던 거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올해는 정말 진짜 열심히 뛰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우리 리더님들과 한번 공유해 볼까요? 제가 이 환자혁명을 이제 뒤에 사실 되게 두껍잖아요. 네네. 예,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점이 정말 우리가 무지했다라는 걸 자꾸 더 잊게 되고요. 그리고 실은 사실 저희 남편이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처음 취직했을 때 이제 제약회사를 갔었어요. 병원 제약회사인데. 그래서 갔는데 그 제약회사를 한번 이렇게 이제 견학을 하면서 갔다 와서 첫 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났었어요. 이 환자형 읽으면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제주에는 약이 원가가 몇 원밖에 안 되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났어요. 음. 네, 그래서 참 정말 무지하고 너무 믿는 그게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읽으면서 밑줄 걷던 거와 정말 에밀님이 해줬던 부분하고 한 번씩 더 읽게 되고 또 하면서 제가 또 읽던 부분이 있으니까 따라서 또 제가 막 읽게 돼요. 하시는 중간중간에 저도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게 이렇게 많이 읽어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맞아요. 틈틈이 아주. 네, 그래서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우리 마지막 한 분 더 만나 볼게요. 우리 김승미 리더님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서 사업한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승미라고 합니다. 저희 네. 스폰서는 김다경 스폰서님이고 상위 스폰서님은 차영경 임지수 루비님이십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빡톡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스폰서님들 말씀 안 듣고 책을 정말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요즘 잘 많이 보고 있는 게 요거랑 그리고 이제 요거에 진짜 제일 먼저 빠져 있는데요. 저도 이걸 진짜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방금 리더님처럼 진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은 다 죽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아는 게 힘이다. 책 많이 읽겠습니다. 네. 네. 역시 귀한 우리 일요일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제가 레버리지 파트 부분은 다음 시간은 거의 이제 짧게 갈 거고요. 쇼더 플랜 좀 더 집중해서 갈 거니까 쇼더 플랜은 정말 반복해서 우리 리더님들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의 쇼더 플랜은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 내가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가고 있는 거 내 하부 라인에 명단을 보고 하는 것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일머리를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일은. 근데 이 쇼더 플랜이 이 일머리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급반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7단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그 비즈니스 도서들은요, 빠짐없이 다 읽어보시는 게 우리 리더님들이 빠르게 레버리지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책 열심히 읽는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네, 사진 찍을까요? 즐거웠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그리고 저기 뭐지? 쇼더 플랜 쇼더 들고. 플랜 들을게요. 자, 제가 4번 찍어야 되니까 들고 얼굴 안 나오시는 분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안 보이는지. 잠깐만.